안녕하세요. 혹시 새로 지은 아주 거대한 시청이나 박물관에 딱 들어갔을 때요. 왠지 모르게 좀 차갑다, 아니면 좀 위축된다,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공간은 엄청 넓고 현대적인데 어딘가 좀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느낌.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마치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어떤 거대한 시스템을 위해 지은 콘크리트 상자 같다는 생각 말이에요. 오늘 저희는 바로 그 느낌에 정면으로 맞서 싸운 한 건축가의 생각 속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가 바로 크리스토프 알렉산더의 역작, 질서의 본성 제3권이죠.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한 장, 바로 제4장. 살아있는 과정은 어떻게 거대한 공공건물을 다르게 생성하는가를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번 탐구가 단순히 더 예쁜 건물, 이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거든요. 건물을 생명이 없는 오브제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하나의 생태계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 오늘 저희는 그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정말 건축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알렉산더는 현대 건축이 길을 잃었다고 봤거든요. 길을 잃었다고요? 네, 효율, 기능, 예산 이런 것만 따지다가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말하는 살아있는 과정이라는 건요, 단순히 벽돌을 쌓는 기술이 아니라 말 그대로 건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건물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게 처음에는 조금 시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알렉산더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살아있는 중심이 등장합니다. 살아있는 중심이요? 네,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요,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편안함이나 아름다움 혹은 강렬한 존재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것, 그게 바로 살아있는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따스하게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라든지 아니면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기둥 하나까지도요. 아,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를 지칭하는 말이군요. 맞아요. 그냥 좋은 디자인이라고 뭉뚱그리는 대신 그 느낌의 근원을 중심이라고 부르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알렉산더에게 건물은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가 아니에요. 덩어리가 아니면요? 수백, 수천 개의 크고 작은 살아있는 중심들이 서로 얽혀서 만들어진 하나의, 직물이나 네트워크 같은 거죠. 아, 중심들의 네트워크? 네. 이 중심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강화할 때 비로소 건물 전체가 하나의 인격을 가진 듯한 존재로 거듭난다고 봤습니다. 우리에게 말을 걸고 우리를 감싸 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죠. 특히 공공건물은 주변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는 보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와, 살아있는 중심들의 네트워크. 이 관점으로 보니까 건물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여전히 조금은 추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혹시 이걸 실제로, 저게 바로 살아있는 중심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실제 건물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 개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일본 사이타마현에 있는 에이신학원 캠퍼스의 대강당이에요. 에이신 대강당이요? 네. 자료 102페이지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건물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마치 호수에서 거대한 생명체가 솟아오른 듯한 그런 강렬한 인상을 주죠. 와, 정말 그렇네요. 이건 그냥 건물이라고 부르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의 거대한 조각품 같기도 하고 정말 살아있는 유기체 같기도 하고요. 근데 신기한 건 이렇게 거대한데도 위압적이거나 차갑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뭔가 따뜻하고 인간적인 느낌마저 드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건물이 수많은 살아있는 중심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아, 외부의 거대한 기둥과 그 위를 장식하는 기둥머리, 또 내부로 들어왔을 때 보이는 그 검은 기둥들, 그리고 그 기둥과 기둥 사이가 만들어내는 아늑한 공간, 즉 베이 하나하나가 전부 강력한 살아있는 중심입니다. 하나하나 뜯어볼수록 더 많은 게 보이는군요. 그렇죠. 더 깊이 들어가면 천장을 비추는 조명들, 검은 기둥에 새겨진 붉은색 V자 무늬 같은 작은 장식들까지 전부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알렉산더는 이런 요소들 사이의 공간 역시 살아있는 중심이 된다고 봤다는 점이에요.
사이의 공간이요? 네, 기둥과 기둥 사이, 조명과 조명 사이의 그 빈 공간까지도 생명력을 가진 하나의 존재로 기능하는 거죠. 아까 제가 거대한데도 인간적으로 느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방금 말씀하신 그 수많은 디테일, 즉 작은 중심들 때문인 것 같은데 혹시 이걸 설명하는 개념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산을 볼 때 그 웅장함에 압도되면서도 바위 틈의 작은 풀을 보면서 친근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 느낌을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규모의 위계입니다. 규모의 위계. 네, 건강한 숲을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거대한 나무가 있고 그 아래에 중간 크기의 관목이 있고 바닥에는 또 작은 풀과 이끼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모든 다른 크기의 생명체들이 서로를 보완하면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죠. 알렉산더는 건물 역시 이런 자연스러운 다중 스케일의 질감을 가질 때 비로소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아, 이 에이신 대강당은 거대한 지붕이라는 가장 큰 규모에서부터 기둥의 작은 장식이라는 가장 작은 규모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를 채우는 수많은 중간 규모들이 끊김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거대함과 친밀함이 공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살아있는 중심들이 모여서 하나의 존재를 만들고 규모의 위계가 그 존재의 깊이와 질감을 더해주는 거네요. 정말 놀라운데요. 근데 이런 건물은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죠? 일반적인 방식처럼 설계사무소에서 완벽한 도면을 딱 그려서 현장에 전달하는 식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알렉산더는 단언합니다. 그는 그런 방식을 죽은 과정이라고 불렀어요. 죽은 과정이요? 네. 대신 그가 제안하는 살아있는 과정의 핵심은 펼쳐짐이라는 개념입니다. 펼쳐짐? 네. 미리 정해진 답을 부지에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장소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잠재력 속에서 건물의 형태가 마치 꽃이 피어나듯 자연스럽게 펼쳐져 나오도록 돕는 과정이라는 거죠. 펼쳐져 나온다라. 그 과정이 되게 궁금한데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도쿄 국제포럼 현상 설계에 제출했던 알렉산더의 안이 그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비록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접근 방식이 아주 혁신적이었죠. 어땠는데요? 그는 가장 먼저 부지에 가서 몇 시간이고 그냥 걸어 다녔습니다. 어떤 도면도 그리지 않고요. 그냥 걷기만 했다고요? 네. 그저 그 땅이 가진 고유한 느낌, 기운, 그리고 잠재적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온몸으로 느꼈던 거죠. 와, 시작부터가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장소의 전체성을 가장 강화하는 첫 번째 움직임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새로운 전체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형태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요. 아, 한 단계씩 밟아나가는 거군요. 네. 기존의 상태를 존중하고 그것을 더 나은 전체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전개해 나가는 거죠. 부지에 무언가를 더 씌우는 게 아니라 부지가 품고 있는 가능성을 끄집어내고 강화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이 펼쳐짐이라는 과정은 땅과 건물을 짓는 사람이 깊이 대화하고 협업하는 과정처럼 들려요. 맞아요. 그런데 이 대화에서 빠진 중요한 존재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건물을 실제로 사용할 사람들 말입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는 이 과정 어디에 들어가나요?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이 모든 살아있는 과정의 가장 깊은 중심에는 바로 사람, 그리고 그들의 가장 깊은 감정과 열망이 있습니다. 이걸 가장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샌프란시스코의 노숙자 쉼터인 줄리안 스트리트 인 프로젝트입니다. 노숙자 쉼터요. 네, 이 프로젝트는 알렉산더와 그의 팀이 건물을 사용할 노숙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직접 같이 생활하면서요. 네, 당신에게 집이란 무엇인가? 어떤 공간이 당신에게 위안을 주는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죠. 건축가의 역할은 그들의 막연한 꿈과 바람에 뭐랄까 기하학적인 실체를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그 결과 함께 모여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안뜰, 최소한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아늑한 침실 공간, 길가에 앉아 햇볕을 쬐며 사람들을 구경할 수 있는 벤치 같은 공간들이 탄생했어요. 와, 이것들은 단순히 기능을 넘어서 거리에서 상처받은 이들의 인간적인 존엄성을 회복시켜주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공간들이었죠.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땅의 목소리를 듣고 사람의 마음을 읽어서 건물을 짓는다. 이게 바로 건축의 본질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만약 이게 이렇게 완벽한 방법이라면 왜 세상의 모든 건물이 이런 식으로 지어지지 않는 거죠?
이건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알렉산더의 평생에 걸친 고뇌이자 투쟁이었습니다. 이 살아있는 과정은 현대 건축 시스템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아, 현실의 벽이 있었군요. 네, 그가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 그 어려움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줄리안 스트리트 이내 외벽 타일 작업을 할 때 완벽한 색감과 질감의 조화를 찾기 위해 수백 장의 타일을 바닥에 펼쳐놓고 무려 6번이나 재배열하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6번이나요? 정해진 공사 기간과 예산 안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네요. 그렇죠. 알렉산더 스스로도 이건 오래된 장인들의 작업 방식과 같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사전에 결정되고 도면대로만 시공해야 하는 오늘날의 경직된 계약 시스템 안에서는 이런 작업이 들어설 자리가 거의 없는 거죠. 결국 시스템의 문제군요. 네, 20세기의 건축 과정 자체가 필연적으로 건물의 기계화와 생명력 상실을 낳는 구조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이런 아름다운 건축을 현실에서는 그냥 포기해야만 하는 건가요? 알렉산더는 물론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선 과정 중에 생기는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관리 계약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요. 관리 계약이요? 네, 정해진 총액 계약이 아니라 건축가와 건축주가 협력하면서 예산을 관리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현장의 목수나 미장공 같은 장인들에게 자율성을 줘서요. 그들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살아있는 중심을 창조할 수 있도록 조직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 현장의 장인들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거군요. 맞습니다. 메리 로즈 박물관 프로젝트에서는 실용적인 타협반을 내놓기도 했어요. 전체 공사비의 15% 정도에 해당하는 특수 작업을 건축가 팀이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진행하자는 제안이었죠. 15%만요? 네, 그는 이 15%의 작업이 건물의 감성적인 영향력, 즉 생명력의 50%에서 70%를 결정한다고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만이라도 살아있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적용하려 했던 겁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죽어있는 콘크리트 상자에서 시작해서 건물을 살아있는 중심들이 모인 하나의 존재로, 네트워크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땅과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펼쳐진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도요. 하지만 현실의 시스템과 부딪히는 어려움까지 살펴보았고요. 핵심은 결국 관점의 전환인 것 같아요. 건물을 하나의 독립된 오브제로 보는 시각에서 주변과 깊이 연결된 살아있는 중심들의 직물로 보는 시각으로의 전환. 네네. 그리고 이걸 실현하려면 땅을 존중하고 사용자의 가장 깊은 감정을 디자인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아가 건축을 관리하고 실행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고요. 이 모든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네팔의 닉마 수도원 계획안이 보여주듯 건물이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땅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다음에 박물관이나 도서관, 시청 같은 큰 건물에 들어서게 되면 기능이나 스타일만 보지 마시고요. 한번 이렇게 자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곳의 살아있는 중심은 어디일까? 그 중심들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강렬한 존재감을 만들어내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그 창조의 과정에서 과연 무엇이 빠졌던 걸까요?